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마을 여러분,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12일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미국 시작은 나스닥과 S&P가 5거래일 연속 하락했고, 다우는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미나게도 러셀 2000은 0.08%라는 약보합 정도 수준의 하락을 나타내었습니다. 나스닥의 하락은 역시나 반도체 주식에 힘입은 건 아니고, 하여튼 반도체 하락에 기인하여서 상당폭 크게 하락을 했고요. 반도체 주식은 2.5%나 그 반도체 섹터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의 하락은 장비주들의 하락과 연관이 있었던 하락이었다. 장비주들이 5% 이상이나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반도체 지수를 끌어내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지수는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약세였고, 기술주 아닌 주식들은 그나마 일부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별히 소매 유통업체들은 반등을 하면서 시장의 궤적과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줬고요. 다우에서는 몇몇 종목이 기여를 하면서 보합권에 마무리되는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장 한마디. 중국 수출 제재 부메랑. 한국은 좀 상황이 다른데, 네, 오늘 이 부분 하나하나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IMF가 내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기존 2.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올해 성장률은 3.2%를 유지를 했고요. 내년도 미국은 2.3에서 1.6% 올해 하향을 했고, 내년 성장률은 1.0%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성장률은 상당히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그 댓글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은 영국 중앙은행 BOE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 연장 불가가 나오면서 파운드화가 상당폭 약세를 나타내었고, 달러 지수는 약세를 갈까 하다가 강세로 이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뉴욕 연은에서 발표한 1년 후 인플레이션 심리조사가 있었는데요. 8월치에는 5.75% 나왔는데 이번에는 5.4% 나왔습니다. 좀 내려가고 있죠. 드디어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면 3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2.8에서 2.9%로 0.1% 올라갔고요. 5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2.0에서 2.2%로 0.2%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1년 후 인플레이션 심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이 드디어 조금 내려갔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고공행진과 연준의 피복 가능성은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특별히 약간은 매파로 분류되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께서 자신의 목표 금리는 4.5%, 컨센인 4.5%를 넘는다라고 얘기하셔서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에 또 한번 공포포를 알려주셨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전히 비둘기가 등장하기에는 제반 데이터들이 협조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그래서 피봇을 얘기하기에는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나 저렇게나 최소한 4.25에서 4.50 사이 어디 즈음은 미국의 기준금리가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남은 두 번의 기간 동안의 그 금리는 각비셜로 음모론 만들어서 그 0.5% 올려가지고 11월 선거에 이것은 점차 물 건너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75bp 11월 2일 날 미국 시간으로 있을 FOMC에서 75bp 올릴 확률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페드워치에서도 80%가 넘는 확률로 이 부분들을 반영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의 발언에 의거하면 남은 두 번의 그 FOMC 회의 동안에 75bp와 50bp를 각각 올려야 되는 상황으로 자꾸 인식이 되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영국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은행이 채권 매입을 연장 불가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저축은행들이 연장 좀 해줘, 우리 거 좀 더 사줘 했는데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길트채 금리가 지금 보면 10년물 길트채 금리는 4.43, 4.5 넘었다가 좀 떨어졌고요. 2년물은 4.22, 20년물은 4.90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금리가 높은 편이죠. 10년물 미국 국채 3.9%대라는 걸 감안해 보면 영국 국채 금리가 상당히 올라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새로운 총리께서 일부 감세에 대한 의지를 꺾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그 국채 금리가 높아진다. 왜? 채권을 더 발행해야 할 것 같으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감세가 이루어지면 채권 발행을 더 해야 되니까 채권의 물량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더 높은 금리를 줘야 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길지차의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중국 그 반도체 수출 제재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 이야기하기 전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총재 발언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환경과 전망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는 긴축을 너무 적게 할 위험이 크다. 많이 할 위험보다 적게 할 위험이 크다라고 얘기했고요. 용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고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미국 경제가 직면한 주요한 위험이다라고 얘기했고, 매우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어서 경제에 굳어질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요가 일부 완화하고 공급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인플레이션의 진전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통화정책이 제약적인 수준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을 지속해서 2%의 목표치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당분간 제약적인 수준에 머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내년 금리 전망치는 연준 위원들의 중간값인 4.5에서 4.75%보다 약간 더 높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발언을 감안해 본다면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총대는 75bp하고 다음번에 또 75bp하고 그 다음번에 또 25bp, 50bp를 또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아니면 75, 50, 50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이 3.0에서 3.25니까요. 지금보다 1.5% 이상 올리는 게 자기 생각에는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금리 상황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금리 상황들은 올랐습니다.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보다 이런 발언을 듣고 나서의 채권 반응이 격렬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장중에 10년물이 뭐 4%까지 가기는 했습니다만은 지난 주말 3.888에서 10년물 국채금리가 3.945로 약 한 6bp 가까이 금리가 올랐습니다. 6bp도 적은 금리는 아닙니다만은 옛날에 이런 센 발언을 들으면 뭐 두 자릿수 10bp 뭐 이렇게 움직이던 것에서부터는 조금 완화됐다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지난 주말에 채권 시장이 조금 안정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2년물 국채금리가 4.31을 넘었습니다 라고 지난 주말에 말씀드렸습니다. 4.312%였는데요 지금은 4.314%로 0.2bp 움직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30년물은 3.84에서 3.91로 이것도 한 6bp 정도 움직였습니다. 5년물은 4.14에서 4.17로 3bp 정도 가까이가 움직였고요. 3개월물은 3.37에서 3.44로 얘들은 올라서 이제 다음번 75bp를 이제 반영하기 시작해야 할 거예요. 3개월물은 이제부터 3개월물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11월 되기 전에 예유의 금리는 3.75%를 넘고 4.0에 가까운 그런 그 중간값은 약 한 3.88% 정도의 중간값을 보여줘야 되니까 3개월물이니까 그보다 조금 더 간다면 3.9 이상을 그림을 그려줘야지 11월 연말까지 11월 초까지 그렇게 해줘야만 3개월물은 그림이 맞다라고 정리될 수 있겠고, 독일 10년 분투체는 2.19에서 2.30으로 얘는 많이 올랐습니다. 11bp 올라서 지금 유럽 상황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반면에 그 유가는 파죽지세로 오르다 좀 밀렸습니다. 90.82에서 WTI가 88.59, 브렌트는 96에서 93.8, 그리고 구리 가격은 7,562에서 7,589 이 정도. 금값은 뭐 계속 그 자리 1,673 그 자리에 있고, 가솔린 가격은 아주 소폭 내렸고 비트코인 가격은 19,000이 깨지기 직전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져서요 150유로대까지 밀려 있다라는 점도 유럽에서 생각보다 뭔가 가스 수급이 많이 개선되었다라는 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56유로를 찍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2유로 정도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동안에 강력했던 180, 190 이상 가격에서는 많이 밀렸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대중국 그 반도체 수출 제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중국 반도체 기업들 주가 볼까요? 오늘 전체적인 기업 흐름들을 한번 살펴보고 반도체 볼게요. 자, finviz.com에서 얘기하는 흐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대형주들이 다 빠졌어요. 뭐 테슬라는 상하이 기가 상하이가 한 달에 8만 대를 넘게 생산 인도했는데 그러면은 1년에 100만 대거든요. 그러면 상하이에서만 100만 대를 만들면 내년도에는 200만 대를 넘게 만든다는 얘기인데 호재예요. 굉장히 호재인데 못 오르네요. 네, 그리고 지금 반도체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은행 주식들 많이 빠졌고요. 은행 주식들은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니까요. 반면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그다음 유통 뭐 이런 쪽들은 다 올랐습니다. 유틸리티 이런 쪽도 나쁘지 않았고 석유 주식들은 빠졌으니까 저기 주식들은 좀 빠졌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자, 반도체 주식들 한번 살펴보죠. 반도체 주식들에서 보면 하나가 파래요. 하나가. 저게 뭘까요? 하나가 유독 파라죠. 다 빨간데. 네. 저게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자, 반도체 주식들 볼게요. 자, 퀄컴 꽤 많이 빠졌습니다. 3.99%, 인텔 0.63%. 얘네 이제 그동안에 많이 빠졌으니까. 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세계 1위의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죠. 3.65% 빠졌습니다. 램 리서치도 그 주요한 반도체 업체죠. 6.75%나 빠졌습니다. KLA, 네, KLA 덴코라고도 부르는 KLA 6.15%, 이 회사 장비업체인데 6.15% 빠졌습니다. ASML, 네, 네덜란드 노광기 회사죠. 장비업체입니다. 5.29% 빠졌습니다. 자, 엔비디아 0.72% 빠졌고요. AMD 0.31% 빠졌습니다. 자, 다른 주식들은 안 빠졌어요. 자, 보시면 어플라이드, 램 리서치, KLA, ASML 다 장비 주식 주요 세계 4대 장비 업체들은 4대장 아닙니까? 얘네들. 그다음에 도쿄 일렉트론까지 있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박살났어요. 도쿄 일렉트론도 보면 최근 한 달간 엄청나게 빠져 있거든요. 얘네들만 지금 빠져 있습니다. 자, 이건 결국 뭐냐면은 그 새로운 공정 기술을 중국이 가지지 못하도록 제어하는데 핵심적으로 제어가 되는 곳은 어디다? 이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들은 아주 곤죽이 난 거예요. 뭐 평균 지금 뭐 5% 정도 수준대 뭐 6% 막 이렇게 빠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빠진 것이죠. 그런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유독 파란 색깔이었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오늘 4.5%나 올랐습니다. 자, 말씀드리잖아요. 어제도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중국 수출 제한하고 한국 디램 업체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디램 업체가 디램을 팔지 장비를 파는 회사들은 아니잖아요. 중국의 핀팩 공정하고 디램하고 무슨 상관인데? 상관없죠. 공장을 만드는 거죠. 공장을 만들려면 라인을 깔아야 되고 라인에 장비를 넣는 게 라인을 깎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한국 업체는 디램을 만들어서 디램을 파는 애들이에요. 장비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장비를 쓰는 입장인 것이지. 그렇죠? 오히려 삼성전자는 예를 들어서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KLA, ASML이 중국에 못 팔면 그만큼 물량을 더 싸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쇼티지였잖아요. ASML 대표적인 쇼티지였는데 중국에 못 파는 물량 줄게요. 조금 싸게 사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자기네 매출을 유지하려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입장이라는 사실은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대체 이렇게 떨어지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왜 뭔 이유로 4.5% 올랐나? 얘네는 디램 업체거든요. 낸드 업체고 메모리 만드는 업체잖아요. 얘네 장비 업체가 아니라는 거죠. 낸드를 파는 업체고 메모리를 파는 업체인 거예요. 중국에만 많이 안 팔면 괜찮다라는 건데 우리는 물론 중국에 팔죠. 물론 중국에 어디에 팝니까? 휴대폰 회사하고 또 애플에 팔죠. 애플의 공장에 파는 거죠. 한국은 최근에 중국 그 반도체 수출이 좀 줄고 아시아 수출이 좀 는 건 뭐예요? 애플이 옮겼잖아요. 베트남하고 인도로 공장을 일부 옮기니까 그쪽에 판매하니까 반도체 매출 그쪽에서 늘었고 이쪽에서는 좀 줄은 거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중국에 팔긴 팔아요. 팔긴 파는데 일종의 세트는 아니지만 중간물 완성체를 파는 거니까 입장이 좀 다르다는 거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디램과 랜드에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파운드리는 있죠. 어제 TSMC가 사상 최대 하락폭 8%의 하락을 기록을 했는데, 파운드리는 세계 2위의 그 생산 대국이지만 이제 막 성장하기 시작한 상황이고 중간에 위축됐다가 이제 다시 펼치려고 투자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좀 다르죠. 그리고 그 미국의 그 주식시장은 지금 미국 오늘 장비주들의 하락이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한국 장비주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은. 근데 지금 이 애들 Applied Lam Research, KLA, 그 다음에 ASML 이 애들은 반도체의 공정을 판때기를 만드는 웨이퍼를 만드는 전공정과 웨이퍼를 쪼개서 조립하는 후공정으로 크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다 전공정이야. 사실은 미세공정, 피펫공정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14나노 이건 전부 다 전공정력이 후단이 아닙니다. 근데 한국의 장비업체들은 거의 대부분 뭐 한미반도체, 이오테크닉스 뭐 그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상당 부분 후공정이에요.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전공정까지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막 나오죠. 뭐 N모 회사, A모 회사 이런 애들이 전공정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LA를 뭐 일부 대체를 한다던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의 기술 공정도 핀팩 공정에 적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뭐 회사는 좋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는 D램 업체가 우선이에요.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납품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중국 업체에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공정 업체는 전혀 달라요. 후공정 업체는 제한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두 회사나 이런 회사들이 21년도에 기록적인 매출을 기록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중국 업체에 많이 팔았기 때문이죠. 중국 업체들은 전공정이 막히면 후공정 쪽으로 더 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꼭 굳이 나빠야 되나?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수 IT의 신하고 아침에 이제 문자를 나눴는데 한번 얘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만간에 한번 긴급적으로 한번 편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반도체 대중국 반도체 제재가 조금 결이 다르고 아주 장기적으로는 어제 오후장에서도 얘기했지만 한국 반도체 업체는 나쁜가요? 중국이 저렇게 납둬서 앞으로 낸드도 잘 만들고 나중에 D램도 만들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저기 뭐 LCD에서 봤잖아요. 디스플레이에서 정부 자원을 등에 업고 정부 지원금을 등에 업고 가니까 손실 나도 막 팔아 제껴. 그럼 경쟁업체가 강력한 경쟁업체가 대두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한국의 그 D램 메모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뭐 장기적으로는 나쁜 뉴스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경쟁업체들을 말려 죽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거는 감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그 미국 시장의 주요 내용과 더불어서 이런 얘기했는데 저거 한번 해보죠. 그 GDP 성장률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그림으로 그 우리 그 김성수 애널이 IMF에서 했던 거 보여준 게 있어요. 한눈에 쫙 보이죠? 자, 왼쪽 그 첫 번째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고요. 그다음 빨간색이 유로, 그다음에 녹색이 중동, 그다음에 노란색이 이머징입니다. 그리고 보라색은 라틴 아메리카, 그다음에 아프리카, 파란색은 아프리카고요. 제일 왼쪽이 전 세계 월드 인덱스인데 지금 21년 6.0%, 20년 3.2% 이게 이제 지금 낮아지기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생각보다는 되게 높죠, 그렇죠? 되게 높은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요거 몇몇 특정 지역만 한번 눈에 더 띄게 한번 보죠. 네, 신흥국, 뭐 그다음에 그 선진국, 글로벌 이렇게 나왔습니다. 21년도는 굉장히 높았고 22년도부터 팍팍 떨어지고요. 23년도까지 더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진국에서의 그 23년도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지게 나타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